자, 우리가 방안사의 카메라 어선을 펴도록 합시다. 자, 물론 지금 병정고 29페이지. 자, 병정고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비상강 교과서를 지금 쓸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비상강 교과서에서 이번에 새롭게 실려있는 작품들을 선생님 내용을 봤는데, 작품 중 하나는 이제 스노볼 드라이브라고 장편 소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는 좀 환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이제 소설이에요. 그래서 뭐 미래 세계 이제 기후가 악화돼가지고 눈이 내리는데 1년 내내 눈이 내리는데 그 눈이 이제 녹지 않는 눈이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에 관련된 그런 소설이 한 편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엇박자 D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음치라고 하기 좀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못 부르진 않는데 중간중간 자꾸 박자가 엇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제 비록 음정은 맞진 않지만 그걸 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화음을 이뤄가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노볼 드라이브도 그렇고 이런 엇박자 D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최근 작품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원래 보통 수능 문제나 이런 데서는 최신 작가의 작품을 잘 내진 않아. 알겠지? 더군다나 작가가 살아있는 경우는 작품을 잘 내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우리가 작품을 쓰는 입장하고 그거를 읽고 평가하는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쓰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비평가들은 거기에서 또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쓰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깊은 의미를 담고 싶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독자들한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비평가들은 그걸 또 가볍게 평가를 해보는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을 글에 실어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답은 뭐 평가원에서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솔직히 문학이라고 하는 게 항상 느끼는 거죠. 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것도 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그 작가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냐 했는데 그 사람이 혹시라도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원래는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을 잘 쓰진 않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로 엇박자 D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에 한번 실렸던 적이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노볼 드라이브도 내가 알기로는 모의고사에 한번 실렸던 적이 있었던 작품으로는 알고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통 모의고사는 좀 지양하는 편이기는 해요. 알겠지? 그래서 근데 그런 최신 작품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런 작품을 접하면은 문학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 그런 원시적인 일종의 무조건 우리나라 고전소설공 특징하면 무조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고 이런 특징들 많이 배웠잖아, 그렇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창기일수록 어때? 굉장히 좀 원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의 논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현재는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전개되고 일종의 인과성이라고 하는 거를 중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옛날처럼 그런 허무맹랑한, 약간 물론 뭐 허무맹랑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현실적으로 뭐 도수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 좀 가급적 지양하는 편이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 소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인공의 모습만 보더라도 작품이 어느 시대 작품인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초창기 산문문학이라고 꼽는 게 바로 설화, 신화 같은 걸 꼽을 수 있거든요. 신화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신이나 신의 혈통이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전설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급이 한 급이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민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면은 있지만 평범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요. 뭐 일반적인 사람보다 똑똑하다든지, 뭐 방귀를 잘 낀다든지, 뭐 커다란 혹을 달고 있다든지 이런 특징적인 건 있지만 어쨌든 비현실적인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근대 소설로 오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 중에서 이제 리더자, 이런 사람들이 작품의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근대 개화기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소설들을 보면 뭐 주인공이 뭐 상록수만 보더라도 최영신이라고 하는 여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농촌 계몽운동을 이끄는 일종의 리더자 같은 그런 인물로 나오고 그 외에 뭐 이광수의 무정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무정만 보더라도 주인공이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서 어느 날 버림을 받았는데 우연히 일본인 군의관한테 이제 걷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을 키우게 되고 그 주인공이 미국 유학도 갔다 온 일종의 엘리트 집단으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현대 소설로 오면서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이런 소설 경향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 일종의 좀 약간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소수자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나. 그래서 주인공의 급이 그 발전할수록 점점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쓰이는 소설일수록 오히려 좀 더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보다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거에서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생님이 좀 먼저 이 교재에서는 뽑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소설이 어떤 거라는 걸 좀 더 고등학교에서는 소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걸 좀 더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내신 때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함께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선정한 작품은 바로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전후 소설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알겠죠? 자,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있었던, 그쵸?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 뭡니까? 6.25. 그치, 6.25죠. 그쵸? 바로 그 6.25와 관련되어 있는 소설들 중에 우리는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6.25와 관련된 소설이 전후 소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6.25가 발발하고 있던 바로 그 당시에 쓰여있는 전쟁 소설이 있고, 반면에 6.25가 다 끝나고 나서 6.25에 대한 반성을 담은 소설이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전쟁 소설, 전중 소설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총칼이 날아다니고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 이런 걸 표현하는 걸 목적으로 삼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담는 거는 반공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반감, 그치? 이런 걸 담은 작품들이 많았다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작가들이, 그 지성인들이 6.25라고 하는 전쟁을 되돌아봤더니 이 전쟁은 너무 비극적인 전쟁이었던 거야. 바로 어떻게 보면은 형제, 가족, 친구 이런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싸웠던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옛날 영화 중에 혹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알아요. 알긴 알죠, 그죠? 근데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장동건이 구두 닦기를 하면서 동생을 막 공부도 시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두 닦기 하면서 진짜 친하게 같이 동료로 지냈던 동생 같은 또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6.25가 발발하게 되고 이제 형은 국군에서 이제 동생을 빼내기 위해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데 그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같이 거의 가족처럼 지냈던 그 구두 닦기가 뭡니까? 인민군이라는 이유로 그 친구를 무시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만 아니었다고 굉장히 친하게 가족처럼 지냈을 사람들이 총칼을 겨누게 된 그런 사건이 6.25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전쟁 후에는 지성인들이 어떤 걸 반성하냐. 바로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이렇게 그만큼 비극적이었고 우리 근현대사에서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런 전쟁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담은 소설들을 바로 전후 소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후 소설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 6.25 전쟁 이후 전쟁에 대한 반성과 상처, 극복을 다룬 소설을 우리는 전후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작품은 단순한 전후소설은 아니에요. 전후에 플러스 뭡니까? 1970년대, 80년대 급격한 산업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군사 독재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실려있는 작품이 바로 이 카메라 워커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후소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6.25 전쟁 중 오빠와 올케가 사망하자 나는 젖먹이로 고아가 된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니까 당연히 이 소설의 시점은 몇 인칭? 1인칭. 그쵸. 바로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가 겪는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물론 나중에 소설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메인 중에 메인 주인공은 조카인 훈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하지만 그 훈이를 대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소설이 전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또 같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유를 찾아서라기보다는 돈만 있으면 훈이에게 우유를 살 수 있는 세상을 찾아.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사실 그치, 나가 바로 뭐다? 남쪽으로 오게 된 이유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나가 월남을 결심한 현실적인 이유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돈만 있으면 훈이에게 줄 우유를 살 수 있는 세상을 찾아 나는 남으로 피란을 간다. 나는 조카 훈이가 기술을 배워 적당한 곳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조카에 대한 조카 훈이죠. 대한 나의 바람이 된다. 바람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바람이 된다.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작품에 실려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시작된 것은 거의 1970년대, 80년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때 당시에는 군사 독재가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옛날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보지만 그때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위를 했어요. 민주화에 관련된.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이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걸 문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엔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엔 약간 연좌제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어요. 알겠죠? 연좌제가 바로 뭐냐? 가족 중 한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을 다른 가족들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연좌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해가지고 얘가 이제 뭐 폭동을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나라에 찍혀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집안은 뭐 취직도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족들을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 따라붙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시위, 특히나 대학생들 시위하면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도 그렇고 뭡니까? 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문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문송하죠. 선생님도 문과인데, 그치?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질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겁을 먹을 정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 뭡니까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문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렇게 막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문과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알겠죠? 아무래도 이과 쪽은 현실을 중시하는 과목이죠. 그렇죠? 현실의 그런 사회나 이런 모습을 중시하는 과목이고 문과, 뭐 특히 뭐 사회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모습 그리고 이상적인 것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문과 쪽에서 더욱더 이런 반발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하다는 거죠. 자,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나도 역시 바로 뭐다? 문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 잡아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즉, 훈이의 장래에 관련된 일인데 훈이의 생각을 반영을 했다 안 했다? 그치, 바로 나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훈이와의 상의 없이 나가 독단적으로 훈이의 미래를 선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사고방식을 훈이에게 강요를 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하고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돼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서 사람이 어떡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떡하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자, 이거 좀 올려놓고 보자 합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우선대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갈비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좋은 삶. 그렇지, 그렇죠. 바로 이 갈비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우선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진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먹지도 못했던 이 우거지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상징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삶. 그치. 자, 이거는 바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의미상으로도 지금 여기서 갈비찜과 우거지국은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의미상?
그치, 바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조세희의 난쟁이가 서울인 장원금도 보면은 주머니 달린 옷, 그 다음에 주머니 없는 옷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주머니 달린 옷은 주머니가 있으니까 거기에 물건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윤택한 삶을 상징하고, 주머니 없는 옷 같은 경우는 채워줄 게 없는 가난한 삶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떻게든 너는 이 사회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맡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훈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훈이를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훈이가 물어봅니다.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부정적으로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바로 뭐다? 나도 은연중에 문과 거기에 더 플러스 오빠 자신의 오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부정적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신의 오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이렇게 들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가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라는 거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훈이한테는 이과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치, 안 맞다는 거죠. 그쵸? 바로 뭐다? 훈이의 적성과 관계없는 이과를 강요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했던 말은 순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때마침 공대가 붐을 이룰 때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재수는 막무가내 싫다고 해서 삼류대학 공대 토목과에 들어갔다. 자, 또 역시 얼른 퍼보도록 합시다. 자,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당시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당시 그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시대 상황은 바로 뭐다?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데 휩쓸릴까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르고 했다.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돼. 기술자란 말이야. 즉 바로 뭐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자기 밥벌이 걱정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문제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건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고는 혹시 꿰매 빠져서라도 그런데 끼어들었다간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일생 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가를 쳤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섹시 얻어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에서 부인을 데리고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은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바로 이 소설의 제목 중에 하나인 카메라가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쵸? 자, 별표도 하나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카메라를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치, 풍요로운 삶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또 쏘아보았다라는 거죠. 즉 훈이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에 대해서, 나의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부정적. 그치. 적도록 합시다. 바로 나에 대한 훈이의 반감을 이렇게 외양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간접 제시가 되겠죠. 네. 자, 좀 올려놓고. 자,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딴전을 보이곤 했다. 딴전을 보며 짓거려 댔다.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할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 의향을 물었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는 훈이가 왜 카메라를 이렇게 싫어하겠어? 바로 경제적 풍요. 그렇지. 나가 자꾸 그거를 일종의 세뇌시키듯이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나에 대한 역시 반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풍요로운 삶에 대한 반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거의 세뇌시키듯이 이야기했었던 나에 대한 이런 반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었다. 몸이 아파서 미리 일찍 제대하는 걸 의가사 제대라고 해요. 자,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는 않았다.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어떤 곳에선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걸 보면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게 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질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에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즉 나는 지금 훈이의 해외 취업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요? 고모 째째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그쵸?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훈이가 추측하는 나아가 해외 취업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훈이도 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감정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 전부 다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그죠? 자,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딴 이유란 있을 수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멋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다.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여기서부터 자, 방금 읽었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 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표시했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사실 나가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진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이유는 바로 뭐다?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전쟁에 대한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즉 바로 뭐다? 6.25 전쟁에 대한 보복 심리가 발동을 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바로 6.25라고 하는 전쟁에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오히려 남보란 듯이 특히 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훈이를 바로 다른 땅도 아닌 이 땅에서 성공시킴으로써 6.25에 대한 일종의 복수의 심리로서 나는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문득 이 녀석이 치닥거리에 구역질 나는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가장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여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올바르게 지원서 내고 올바르게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취직하는 방식을 정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뒷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 그렇지, 올바르지 않은 것. 즉 바로 뭐다? 뇌물. 그렇죠? 그 다음에 인맥 등을 통해 부정적 방식으로 취직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낙하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훌쩍거렸다. 자, 이거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취직운동이란 게 막상 부딪혀보니 할 노릇이 아니었다. 우리를 위해 발벗고 나서 애써줄 유일한 친척이나 그렇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좀 잘 산다는 동창을 찾아가 남편을 통해 부탁을 좀 하려면 단박 안 입고게 나오기가 일쑤였다. 토목가 출신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요새 워낙 건설업계가 전반적인 불황이라 어쩌고 하면서 마치 제가 이 나라 건설업계를 소나기에 쥔 듯이 허풍과 꼼사를 겸해서 떠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선뜻 이력서나 가져와 보라는 곳도 있긴 있었다. 감지덕지 이력서 가져가 봤댔자 별게 아니었다. 이력서는 시큰둥하게 밀어놓고는 기다려보라니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만 가타부타 무슨 뒷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 그저 감감무소식인데다 돼야 다시 어떻게 빌붙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겨우 얻어걸린 게 Y건설의 영동고속도로 현장의 측량기사보 자리였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때 당시에 강원도 지역이나 이쪽에 영동고속도로를 만드는 그런 또 상황이었다는 거죠. 당시 한참 우리나라가 산업화,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거기 현장 소장으로 가 있는 친구 남편이
서울집에 단위로 온 김에 해온 연락으로 본인만 좋다면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거였다. Y건설이라면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5손가락에 드는 업체였지만 정식 사원이 아니라 현장 사무소장 재량으로 채용하는 임시 직원으로 오라는 거니 우선은 섭섭할 밖에 없었다. 그래도 한 반년만 현장에서 일 배우고 고생하면 본사 정식 사원으로 상신해주겠다는 단서가 붙긴 붙었다. 마다할 계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Y건설의 뭡니까? 측량고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훈이의 모습이 또 굉장히 180도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훈이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뒤에 담겨 있으니까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